근대적 기술박물관의 출현, 부제로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 작은 3번, 학교로서의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입니다.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발족 후 얼마 되지 않아 박물관보다도 학교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도제식 제도와 달리 기계를 사용하여 시연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출발하였는데 학교로서의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그 학교도 처음에는 장인의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일반 시민의 기술 지식 향상에 중점을 둔 야간 자율 청강 형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날 기술교육은 기술자, 기능자가 될 젊은이를 입학시험으로 선발해서 정해진 교과과정에 따라 교육하고 시험을 치르고 졸업장을 수여하는 보통 기술학교에서 실시합니다.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기술학교는 이러한 기술교육의 주류 방식이 아닌 야간 자율 청강 방식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이 학교와 기사 면허를 수여하는 보통 기술학교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기술교육의 선구자이면서도 주류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노선으로서의 전환입니다.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박물관보다도 학교에 중점을 두도록 전환하였습니다. 박물관 내에 제도학교와 방직학교를 세웠습니다. 오랫동안 시연가로서 일해온 모럴은 시연에 의한 교육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방직학교와 제도학교의 설립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도학교는 179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방직학교는 프랑스의 기계방직업 발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밀런 일가의 자크 밀런의 주장에 의해 1804년에 세워졌습니다. 나폴레옹 제정기에는 제도학교가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 사업의 중심이었지만 정치 동란이 이어지면서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도 제도학교도 부진했습니다. 1812년 이후는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기능은 정지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왕권 부활 이후 방직학교는 폐지되었지만 제도학교는 지속되었습니다. 부활 왕정 시기와 이를 잇는 7월 왕정 시기가 제도학교의 번영기였습니다. 그 후 파리에 개설된 다른 학교와의 경합이 생겼고 학생들 중에는 다른 학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도학교는 1869년에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1819년 이후 듀팡 등 혁신파가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주도권을 잡게 되자 전통파에 의해 설립된 제도학교의 폐지는 당연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율청강 방식의 확정입니다. 1819년 응용기계, 응용화학, 공업경제 이 세 분야의 교수직이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파리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제2기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전에 보시는
크리스티안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인물은 크리스티안입니다. 1817년에는 크리스티안이 모렐에 이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원장이 되었습니다. 리앙쿠르 공작이 크리스티안을 도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재건에 나섰습니다. 왕조 부활 이후 경제가 안정되고 공업이 활성화됨과 동시에 기술자, 기능자가 필요로 했습니다. 1819년에 설립된 응용기계, 응용화학, 공업경제 세 분야의 교수직에는 디팽, 데조롬, 세이가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왕정은 기술 교육에 무관심 혹은 적대적이었지만 젊은 내무장관 데카즈는 열심히 디팽을 지원했고 1819년 세 분야 교수직 설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곳에서 학교를 주로 하고 박물관을 종으로 하는 노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세 분야 교수직 설치는 오늘날과 이어지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교육 방식을 정하는 것이고, 혁신 추진자 디팽은 그레고아르를 잇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제2의 창립자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은 좋아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청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19세기까지의 대학에서는 일반적이었는데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이외의 프랑스 기술 학교에서는 거의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장인, 노동자, 소공업자였고 공공교통기관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생마르탱 근교의 주민들이었습니다. 박물관과 관련해서 교수들은 담당 분야의 컬렉션 전시의 수리와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학교 노선에는 리앙크루 등의 전통파와 디팽 등의 혁신파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전통파는 도제식 수업 시대와 같은 현지 훈련을 중시했습니다. 한편 혁신파는 주로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자들이었고 수학, 물리학을 응용해서 기술 진보를 도모하였으며 장인, 노동자의 훈련보다도 폭넓은 사람들을 공공 강의를 통해 교육하려 했습니다. 세 분야의 교수직 설치는 혁신파 노선의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의 실물을 사용하는 교육 방법에 익숙해 있었던 전통파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내에서 물러나고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혁신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 있어서 제2기의 출발점은 불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팽이 선택한 성인 대상 야간 강좌 노선은 기술자를 지망하는 젊은이의 교육이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시민교육이었습니다. 그레고아르 등이 시민교육도 시야에 넣으면서 제도학교와 방직학교에서 기술교육으로 전환한 것을 디팽이 시민교육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기술교육 분야는 제2기의 출발에 있어서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애매한 길을 선택한 셈이 됩니다. 디팽은 창립기의 에콜 폴리테크닉 책임자 몽주의 제자이면서 기하학자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팽이나 세이 등은 영국의 사례를 따라 산업진흥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1815년 이후 많은 영국인 기술자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부르봉 왕조 부활 후에는 경제가 발전하였는데 당시 프랑스의 기술은 영국보다 20년이나 뒤처져 있었습니다. 디팽은 1816년부터 1818년에 걸쳐 몇 번이나 영국을 시찰했습니다. 영국 공업교육 발전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글래스고의 앤더슨 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앤더슨 협회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저렴한 수강료로 야간 코스에서 기하학, 기계학, 물리학, 응용화학을 가르쳤습니다. 디팽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도 앤더슨 협회와 동일한 협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1823년 런던에서 기술교육원을 시작한 버크백은 그 전에 앤더슨 협회에서 일을 했는데 디팽은 버크백도 방문했습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앤더슨 협회 1819년 이후의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학교, 런던의 메카닉스 인스티튜션은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강의의 그 후 흐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술교육의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부활 왕정 하에서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이나 나중에 설명하는 공업중앙학교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드카즈나 마르틴약 장관 시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지식, 특히 과학 지식을 민중에게 제공하면 불온한 사상을 가지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공포를 체험한 보수파는 기술 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민중에게 교육을 제공하게 되면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는 공포심이 프랑스뿐 아니라 지배계급 사이에 매우 팽배했습니다. 샤를 10세 치하에서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교실이 반정부 활동의 온상이라고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1820년대 반동기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해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1824년부터는 강의를 오후 7시 또는 8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정이 음모의 가짜 뉴스를 경찰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강의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렸던 것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수상이며 우파인 비레르는 1823년에 리앙크루를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및 그 외의 공직에서 추방했습니다. 화면의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7년 리앙크루가 사망한 후 장례식에서는 정부의 대우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 되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825년 11월 안에는 야간 강의가 중지되고 오후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강의 시간 변경 결과 경찰의 계획대로 청강생 수는 격감했습니다. 비레르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폐지를 의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827년 12월 비레르가 퇴진한 후 마르틴약에 의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 자유파에게 상당한 양보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청강할 수 있도록 야간 강의로
되돌아간 것은 1828년이었습니다. 1827년부터 1828년에 걸쳐 프랑스 외에 유럽에서는 경제 불황이었기 때문에 산업진흥을 위한 개혁론이 지지를 받은 것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복권으로 이어졌습니다. 1830년 7월 혁명에 의해 탄생한 오를레앙 왕정에서는 정부가 기술교육기관을 적대시하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세 분야의 교수직 설치 후에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교육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7월 왕정 이후에는 실용적 기술 지식 보급이 중시되었고 공업도 발전하였으며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도 순풍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상공업 진흥을 위한 인재 양성에서는 야간 성인 강좌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정해진 직종을 지향하는 젊은이를 입학시험으로 선발했고 정규 교육과 과정이 정해져 있었으며 졸업시험을 통해 졸업장을 부여하는 학교로 바뀌었습니다. 1829년 개설한 공업중앙학교가 이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그 후 프랑스의 공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공급한 것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학교가 아닌 공업중앙학교였습니다. 그 후에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프랑스의 정치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오를레앙 왕조의 7월 왕정은 1848년 2월 혁명에 의해 타도되었습니다. 그 전후의 동란에서는 파리의 생마르탱 부근에는 민중에 의해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소장한 컬렉션이나 직원에게 손해는 없었습니다. 1848년 6월 노동자 폭동 이후 이듬해 6월엔 공화파 시민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지도자이면서 급진파인 르더리 롤랭이 진압군에 쫓겨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런던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원장 푸이에는 원래 오를레앙 왕조 지지파였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책임을 지고서 1852년 사임했습니다. 푸이에의 추방 후에 성공한 모린이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관장이 되었습니다. 모린은 새로운 수강생의 학력을 균일하게 하도록 했고 또한 연간 수강생 수가 1만 2천 명 정도로 일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1880년에 그가 그만둔 후 세기 말에 걸쳐서 수강생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코스별 평균 수강생 수는 1880년에 234명이었던 것이 1900년에는 88명으로 줄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기사 디플로마의 창설에는 이 어려움의 타기를 도모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대강당에서의 강의 모습입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실험실은 공업 개통을 위한 시험실의 역할도 했습니다. 공개 강의, 일요 강의, 특별 강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50년 이후의 특별한 공개 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9년에 재무장관인 뒤만은 화학자이고 국민산업장려협회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업중앙학교 설립에 참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노동자나 학생을 위하여 휴가 때나 일요일 오전에 공개 강의를 개최하도록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 요구했습니다. 그의 계획에서는 농업, 공업, 상업, 예술의 새로운 화제를 다루고 반원형의 계단식 교실을 이를 위해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300명을 수용하는 계단식 교실이 부활 왕정 시대인 182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보우아이에의 설계로 200명 수용 가능한 계단식 교실이 1845년부터 47년에 걸쳐 건설되었습니다. 뒤마의 요구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교수들에게 있어서는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푸이에는 이것을 지식을 사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즐겁게 할 뿐이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했지만 모라는 열심이었습니다. 모라는 통상 야간 강의에서는 이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공개 강의에서는 그것을 보충하는 실제 지식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또한 제목을 만드는 과정 등의 실기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일과 토요일에 계단식 교실에서 실시하는 공개 강의가 1850년 2월부터 시작되었고 다음 10가지 강의가 열렸습니다. 말의 해부, 제재, 재연, 재당, 분탄, 원근법, 계산법칙, 수차원리, 내화자기, 캘리포니아 금광개발이 부유층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모라는 일반 시민들보다도 노동자를 청강생으로서 상정하였고 광측정, 조명기구, 사진, 당도 측정, 소리와 악기 제조, 열 측정, 농업과 가축 등 조금 전문적인 산업관계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천징, 무게에 대한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1852년에는 1830년대부터의 공업화, 도시화 진행 결과로서 문제가 된 도시위생과 공업화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공개 강의는 7월 혁명 후 제2공화제기 하에서 민중 중심의 분위기 양성에 공헌했습니다. 1880년 모란이 사망한 후 1885년까지 강의 수는 증가했지만 그 후 감소했습니다. 1882년부터 관장이 된 로세다는 사진에 보시는 인물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물입니다. 공개 강의를 보통 강의와 같은 수준으로 하려 했습니다. 공개 강의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교수가 아닌 외부 권위자의 강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로세다는 교수직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1890년에 금속, 공업, 전기 두 분야의 교수직 자리가 생겼습니다. 사진기술의 교수직 역할을 목표로 1892년에 사진에 관한 1년의 시리즈 강연을 개최했고 1899년도에도 동일한 시리즈 강연을 하였는데
교수직 충원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889년부터 1892년까지는 공개 강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들 강의의 청중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10세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도제나 노동자, 가난한 사람, 남녀 부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양상을 화면 속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는 1936년까지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일요 강의의 전성기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진기술 시리즈 강연의 성공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개혁에 좋은 영향을 가져왔고, 일요 강의가 사업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901년부터 20년까지 350번의 일요 강의가 개설되었고, 전쟁 기간에는 270번 개설되었습니다. 프랑스 공업협회나 프랑스 식민지 연맹의 협력으로 노동재해, 식민지에서의 생산과 프랑스 산업 시리즈 등의 강의도 개설되었습니다. 일요 강의 주제 가운데 과학에 관한 것은 근대 물리와 그 응용을 비롯해서 수학, 공업화학, 천문학, 지구과학 등이었습니다. 사회과학 계통은 경제학 외에 공업, 위생, 사회법, 노동권리, 공제조직, 보험, 도시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전기통신, 자동차, 항공 등 새로운 주제나 열대 및 식민지 농업과 관련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요 강의가 평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의 주제에는 무기의 발전, 전후 프랑스 경제 전망 등이었습니다. 1918년 이후는 일요 강의의 횟수는 감소했고, 그때까지 10년 동안 매년 평균 20회의 강연이 있었는데 비해 1918년 이후는 15회로 줄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일요 강의에 대해 23개의 강의록이 간행되었습니다. 1927년부터는 과학기술의 최신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호평을 받았고 금방 대강당을 채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마리 퀴리, 페랭, 랑주뱅, 브리유엥, 브로질 등이 강연을 했습니다. 마침 양자역학의 형성기였기 때문에 지적 자극이 풍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브로질, 퀴리의 강의록은 출판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의 최전선 강의가 193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 공개 강의 강연자는 산, 관, 학의 기술자, 연구자, 매니저였고 노동조합 지도자나 스포츠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1939년에 공개 강의는 중지되었습니다. 전후에는 과학기술의 최전선 강의는 재개되었지만 경제학의 최전선 강의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1850년 이래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대략적으로 공개 강의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많은 경우 관장 등의 수뇌부가 주도자였고 교수들은 언제나 공개
공개 강의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공개 강의를 실시하는 주된 취지는 일정하지 않았고 시대에 따라 다양했으며 공개 강의가 교수직 충원을 위한 포석으로 실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계몽 강연과 소양에 관심이 있는 청강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강의 사이를 줄타기하면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공개 강의는 물리, 수학, 경제학 등 기초 강의를 갖추고 있었고 시대의 새로운 주제를 더해가며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디플로마 수여 시작, 디플로마 졸업장 수여 시작입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1924년부터 기사 졸업장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청강이 모토인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그동안은 졸업장 등 자격증이나 증명서, 면허증은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혁은 1819년 개혁에 이은 대변혁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성인 야간 강좌에 더하여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후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도로서의 학교에는 보통 입학 자격이나 입학 시험이 있지만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서는 이러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후나 야간에 좋아하는 강의를 첨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파트타임이었고 학생이라기보다도 청강생이라 부르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출석자 수의 통계는 자율청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빠져 있지만 1883년부터 84년까지는 14만 440명이 청강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강생이 있었던 것은 자율청강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졸업장 등의 필요는 1839년 무렵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22년에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교육부 관할이 되었습니다. 기사 졸업장 발급이 이 해에 결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용경제학 졸업장 취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24년에 최초로 기사 졸업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기사 졸업장 수여라는 변혁을 계기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기술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성격은 보통 학교에 가까워졌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기술학교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날의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졸업장을 수여하는 전문 교육과 함께 성인 교육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실증은 젊은이 이외의 수강생은 적었고 성인교육, 생애교육기관으로서의 이용률은 낮았습니다. 이처럼 창립 이래로 그 애매함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매함은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에서는 노동자가 배울 수 있다는 점,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
지방에서도 기술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 점 등이 특징입니다.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다양한 종류의 공업기술 공예 외에 공업정책, 농업, 사회보장, 상법, 노동, 산업능률, 위생, 방제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과목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배우기 때문에 한번 학교를 마친 사람에게도 두 번째의 면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수강생 수, 수료생 수가 매우 많았고 이러한 이점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리트주의, 중앙 집권주의가 강한 프랑스 사회에서 비엘리트나 지방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일종의 카운트 밸런스로서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열려 있었던 점도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외국인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 자격이나 입학 시험 등 다양한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은 파트타임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온 학생도 많았습니다. 레바논 등 외국에 있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 연계센터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젊은이를 프랑스풍으로 교육시켜 되돌려 보내는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의 존재는 세계에서 프랑스의 플레이스테이지와 국제 경쟁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됩니다.